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비가 좀 내렸지만은 오후부터는 개인다고 하죠. 네. 오늘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는 또다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앞서 오후 5시부터는 명동성당 앞에서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가도행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가도행진 하면은 제도권 정당들은 뒤로 자빠질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바닥 정서에는 그런 정서도 있다는 점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5시 명동성당 앞에서 가도행진을 시작해서 청계광장까지 가는 가도행진인데요. 과연 경찰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오후 5시 가도행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7시 청계광장에는 많은 분들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23일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조합원 백마고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화산지대 철원에서 생산한 추석 선물로 최고인 쌀. 직접 생산한 2013년산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 주세요. 010-9523-5400입니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에 예약 판매합니다. 주문 전화 010-9523-5400.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조합원이 2만 명 가까이 육박하면서 조합원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구조가 점차 정착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철원 5대 쌀이라든지 폭스마켓 다 조합원 광고입니다. 조합원들이 광고하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은 조합원이 광고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그 사람 정말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품질에 자신이 있지 않고는 조합원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쌀, 철원 5대 쌀 사실 미디어 협동조합에도 무상 기부를 해서 그게 무상 기부라고 해야 되나? 약간 쌀을 보내주셔가지고요 먹고 있는데 정말 좋은 쌀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강원도 춘천. 잘 아실 겁니다.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도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해서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그야말로 우파 의원이죠. 강경파 의원입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도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종북 세력이 대선에서 이기면 안 되니까 국정원이 막아야 하고 댓글을 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원세훈이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 쇼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김진태 의원은 지난 6월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원세훈과 김용판을 기소한
검찰 주인 검사인 진모 검사가 서울대 법대 구의학번으로서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이다 라면서 검찰 수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이런 시도를 해서 이걸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게다가 그 진모 검사 이번에 결국은 그 수사팀에서 제외됐다고 그러죠. 제외됐는지 이게 그 진모 검사인지 정확하게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맞을 겁니다. 이 김진태 의원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춘천 사는 사람으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강원 도립병원에서 태어나서 동춘천초등학교, 후평중학교, 춘천고등학교, 강원대를 나온 춘천 토박이입니다. 40년 살아오면서 서울 생활 10년 빼고는 현재도 춘천에서 살아가고 있고 내 고장 춘천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가서 춘천 산다는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저런 철없는 정치초년생 남봉꾼이 춘천의 지역구 의원이라는 것에 손이 부들부들 거리며 우라가 치밉니다. 금년도 마임축제도 회방을 놓더니 기어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정잡배 정치 똘마니 폭력배 수준의 행태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다니 마치 조직폭력배들의 행동대원 같은 수준의 모습을 보이다니 전국 모든 지역의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춘천 사람의 한 명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춘천의 민도가 망조가 들려서 저런 남봉꾼을 국회로 보냈으나 절대 두 번 다시 국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춘천 토박이의 한 명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이 글이요. 김진태 의원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글이 아니라 김진태 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참. 예, 김진태 의원 반성하십시오. 물론 정치적 이해가 달라서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존재하지도 않는 우경화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상대방을 그야말로 척결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 공안검사로서의 사고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로는 그야말로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홈페이지에 춘천에 사는 유권자가 이런 걸 올리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BC를 비판한 글인데요. 그야말로 역설어법으로 썼습니다. 아마 기자 출신인 것 같아요. 한니발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쓴 글인데 비판 정신이 살아 넘치는 요즘 MBC 뉴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기자 초년병 시절 선배들은 우리 사회의 센 놈, 강자를 조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후배들을 가르쳤지. 그래서 그런지 요즘 MBC 뉴스 데스크를 보면 정말 비판 정신이 살아 넘치는 것 같다. 허구한 날 뉴스에서 날씨 덥다고 하나님을 조져댄다. 이 얼마나 용감한 뉴스인가. 대통령보다 집권 여당보다 훨씬 더 센 세상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조지다니. 나중에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벼락이나 맞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렇다고 힘없는 약자를 무조건 봐주지도 않는 균형 감각도 갖췄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매물인 매미들도 가차없이 조져댄다. 요즘 매미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재봤더니 범칙금 300만 원에 해당되는 소음이라나 뭐라나. 정말 괘씸한 매미가 아닌가. 이 더운 여름에 짝짓기에만 눈이 멀어 인간들의 귀를 괴롭히는 매미를 시원하게 비판하는 MBC 뉴스가 대견하다. 칭찬 하나 더. 맨날 여야가 치고받고 싸우는 정치 얘기에 시청자들 짜증날까 봐 국정조사 얘기는 잘 안 내보낸다. 참 친절하기도 한 MBC. 요즘 최고의 뉴스메이커인 경찰 권은희 과장도 MBC 뉴스에서는 도통 찾아볼 수가 없다. 당연하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수사하는 경찰을 왜 홍보해줘. 경찰 조직 기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경찰은 무시해버려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MBC 뉴스 볼만 난다.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렸는데요. 예, 이 글을 문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정말 걱정됩니다. 오늘 첫 칼럼은요. IMPT의 칼럼을 골랐습니다. 국정원 김하영이 받은 특수훈련과 정치공작이라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8월 19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국정원 김하영 요원이 출석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며칠 앞두고 밝혀진 국정원 요원들의 대선 개입 사건의 중심에 있던 김하영 요원의 출석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김하영 요원은 예상대로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며 이는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김하영 요원은 자신이 했던 정치 공작이 북한의 반정부 선전 활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실체는 국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죄 행위입니다. 과연 그녀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국내 대선에 개입했는지 청문회에서 답하지 못했던 실체를 IM 피터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심리전단의 활동은 댓글을 다는 것이냐? 라고 묻자 국정원의 김하영 여직원 요원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답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죠. 이 김하영 요원은 지난 2012년 12월 12일 자신의 오피스텔이 발각되자 증거인멸을 위해서 시간을 끌면서 노트북 안에 저장된 파일과 자신의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삭제했습니다. 김하영 요원이 삭제했던 파일 중에는 여론 조작 활동을 위한 댓글 작업에 대한 치밀한 사전 전략과 운영 지침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던 메모장 파일이 있었고 이것을 나중에 경찰이 복원을 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물, 오늘의 유머 백업 DB를 기반으로 시행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서 국정원 요원들이 오늘의 유머에서 사용했던 아이디와 사용자들을 밝혀냈습니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요. 국정원 직원 3명과 에이전트 내지는 정보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민간인 1명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만 총 73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총 390회의 글을 썼으며 추천 반대를 누른 숫자는 무려 4,137회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나 인터넷 서핑이라고 절대로 볼 수 없는 이유이며 이것은 명백히 조직적으로 국정원이 움직였다는 증거죠. 자, 국정원 직원 3명과 민간인 1명이 무려 73개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글을 썼습니다. 오늘의 유머에만요. 오늘의 유머뿐이겠습니까? 이런 중소 커뮤니티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 네이트와 같은 포털을 전담하는 조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전담하는 조직도 있었어요. 이 전체 실체가 드러난다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겨우 3명의 국정원 요원과 1명의 민간인 요원이 만든 아이디가 73개고 찬반 추천을 누른 숫자만 해도 무려 5천에 육박하는 이런 사실은 이들의 활동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인터넷을 그야말로 조작 여론으로 도배를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죠. 국정원 요원들이 이렇게 아이디를 많이 만든 이유는 추천과 반대를 여러 차례 누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는 글을 쓰는 것보다 추천, 반대 행위가 중요합니다. 글을 써봤자 사람들이 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유머에서는 추천 10개면 베스트로 갈 수 있으며 이렇게 베스트가 되면 보통 5,000명에서 10,000명이 봅니다. 그런데 게시글의 반대가 4개만 되면 절대로 베스트가 되지 못합니다. 베스트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많은 사람이 읽기 어려워집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수장학회 문제는 박근혜 후보를 괴롭히는 진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자신은 정수장학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와 정수장학회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의 유머는요. 방문객 수로는 조선일보가 비웃었듯이 몇백이 수준의 하루 5만에서 10만 정도의 사이트에 불과합니다만은 모바일 폰으로 접속하는 사람의 숫자는 그보다 5배에서 10배 가까이 됩니다. 단순히 온라인 즉 컴퓨터에서 접속하는 사람의 숫자만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이 오늘의 유머에도 박근혜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글들이 올라왔는데 이 글을 바로 베스트로 못 가도록 반대를 누른 사람들이 바로 국정원 요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를 눌렀던 강철봉은 이정복, 이 이정복이라는 사람이 지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인물이죠. 아이디도 강철봉은 이정복이 무슨 아이디야 이거. 장미의 전쟁은 이환, 스마트걸은 이정복, 장고 끝 악수는 김하영,
고도리는 이정복이었습니다. 결국 반대 5개에 국정원 직원 2과 보조자 총 3명이 각기 다른 5개의 아이디로 베스트 진입을 막아냈던 겁니다. 이게 그 오늘의 유머에 베스트 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이디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박근혜의 불리한 글들이 베스트에 오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의 5.16 쿠데타와 독재에 대해서는 늘 소극적이며 오히려 그 쿠데타를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진우 기자의 트윗과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의 트윗을 인용한 글이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박정희를 비판하며 그를 옹호했던 박근혜 후보를 비판했던 글에는 여지없이 국정원 요원들이 달려들어 반대를 눌렀고 역시 이 글도 베스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거나 유신 독재와 5.16 쿠데타, 박정희를 비판, 연관하는 글은 모두 반대를 눌렀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장점을 올린 글도 반대를 눌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요원들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과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장점이 부각되는 글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요원이 조직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거이며 국정원 요원의 이런 활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국정원 요원들이 단순히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만 활동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인터넷의 대부분을 여론조작과 선거운동에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경찰과 검찰은 단순히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 뽐뿌와 같은 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용만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요원들은 네이버 뉴스, 다음 아고라, 네이버 블로그, 심지어는 네이버 지식인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국정원 요원들은요, 다음 블로그나 조선일보 블로그를 개설해서 글을 작성해 베이스 캠프로 삼고 이 글을 안티 MBC 카페, 네이트판, 오늘의 유머, 일간 베스트, DC 인사이더, 뽐뿌, 보배드림, SLR 클럽, 파리쿡, 레몬 테라스 등 대행 포털만이 아니라 비공개 커뮤니티 카페까지도 가입해서 이 글들을 퍼나르고 활동을 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만 73개의 아이디로 390회의 글쓰기, 총 4,137회의 추천 반대를 눌렀습니다. 이를 그들이 활동했던 17개 사이트에 적용하면 아이디만 무려 1,190개가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계산하면요, 17개 사이트에 총 6,000여 개의 글을 올렸고 6만 8천 번의 찬반을 눌렀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SNS인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TV와 유튜브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이를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단순히 댓글 몇 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대부분에 그들이 투입되어 정치 공작과 대선 개입,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피스텔에서 국내 정치 공작과 대선 개입,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했던 국정원 김하영 요원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자꾸 가녀린 여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국정원 특수요원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훈련을 받은 정예 요원 중에 한 명입니다. 국정원 김하영 요원이 받았던 훈련 중에는 공수훈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상공수와 강화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나오는데 공수훈련을 받았던 IM 피터에게는 그 훈련이 얼마나 고된 훈련인지 제대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생생합니다. 해병대를 나온 사람들은 고무보트 IBS 훈련이 얼마나 고된 훈련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해군 특수부대 훈련소에서 해양 훈련을 받고 2박 3일간의 지리산 종주훈련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예, 그 김하영은 단순히 체력과 특수훈련, 특수무술만 배운 게 아니라 화장술, 코디법, 폭탄주 제조 및 음주법과 고스톱과 같은 침투훈련까지 이수한 정예 요원이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는 수천만 원의 세금으로 키워진 대한민국 정예 정보요원이 갑자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의해서 가녀리고 감금당한 여성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의 불법 정치 공작과 대선 개입, 선거운동을 밝히려면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로는 부족합니다. CIA나 FBI에서 고도로 신문기술을 익힌 정예 요원을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김하영 요원은 정예 요원으로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계속 침묵을 지킬 것이고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야, 정말 쪽팔리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침투 훈련 받고 공수 훈련 받고 고무보트 훈련까지 받고 무슨 뭐 이런 훈련까지 받아 심지어는 폭탄주 제조 훈련까지 받은 이런 청해 요원이 개우 가가지고 자기 저기 국정원 요원들하고 민간인을 갖다 동원해가지고 뭐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댓글 1000만이나 누르고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국정원 김하영 요원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댓글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정보요원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정원 정보요원은 목표만 정해질 뿐 구체적인 행동 방법은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에 옮깁니다. 결국 그녀가 대선 개입에 구체적인 명령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국정원 특수요원을 그저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문하고 수사하고 조사해봤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더는 믿지 못합니다. 국정원이 대한민국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여 불법 정치 공작과 대선 개입,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쳤다면 이제 국민이 나서 그들을 심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권력의 개가 되어 짖는 국정원 요원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온몸을 불살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박근혜의 충견으로 변한 국정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이 지킵니다. 아이엠피터의 글들은요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그 무언가가 있는데요. 야, 어떻게 맨날 이런 얘기를 해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 참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즐깁시다. 화내면 지는 거죠. 화를 내지 말고 즐겁게 박근혜 잘못을 규탄합시다. 엠블랙의 전쟁이야 노래 듣고 오는 사이에 뭐 늘상 드리는 부탁입니다만은 조합원 가입 그리고 조합원 증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내 친구야. 이제부터 전쟁이야. 네. 부산 북구 화명 1동에 거주하시는 정정수 조합원님, 닉네임은 예랑이네요. 조합원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명이 더 가입하신 것 같네요. 3명이 더 가입하셨네요. 경기 군포시 제궁동의 안재현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여기도 외국인 것 같은데요. 체드윅 서클 이글빌 이거 보니까 외국 맞죠? 이석규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 이동의 열혈국민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가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가입하셨네요. 광주 서구 쌍촌동의 가을 아범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반응들을 보고 그리고 트래픽을 조사해 보면요, 최근 들어서 아주 급격하게 청취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 며칠 날인가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은 실시간 생방송을 듣는 청취자 수는 3배에서 5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팟캐스트로 다운로드를 받는 청취자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팟캐스트도요, 다운로드 숫자보다도 최소한 2배 이상은 더 듣는다고 본답니다. 왜냐하면은 휴대폰을 가지고 주로 듣다 보니까 이 다운로드를 계속 받으면은 휴대폰 용량에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많이 듣는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많이 들으면은 이게 통계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운로드 횟수에 뭐 거의 곱하기 2를 하면은 비슷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4개 있는데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합원 광고니까 뭐 내용이라고 그냥 제가 방송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광고는 국민TV 경기 북부 조합원 모임에서 신청한 광고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의정부 보건소와 복지할인마트 삼청 노동복지회관 대회의장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최동석 이사님이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요. 경기 북부 회의에 발대식도 있습니다. 특히 김용민 PD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책 사인회도 있고요. 가수 손병희 씨 무대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에 거주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아니어도 참석 가능하니까 이 광고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협동조합 광고입니다. 8월 24일 역시 이것도 내일이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년 협동조합으로 두드림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구로구 성공회대학교에서 2013 제2회 청년협동조합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이원재 전 한겨레 경제연구소 소장,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운영본부장 등 유명 은사진과 실제 협동조합 실무진 그리고 청년 협동조합가들을 모시고 협동조합을 청년의 미래 혹은 꿈으로 삼는다는 것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을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coopy.kr 쿠피.kr이죠. 예. 인터넷 주소창에 coopy.kr을 혹은 쿠피 협동조합을 아마 검색하시면 될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조합은 유성진 님이 신청하신 인터넷 쇼핑몰 광고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신영복 선생의 함께 맞는 비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세상에 1,500개밖에 없는 잭 니클라우드 우산을 구입할 수 있고요. 방사능 검사를 통과한 친환경 금멸치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를 통과한 친환경 금멸치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게다가 방사능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요즘 수산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이 방사능 걱정 많이 하시죠? 이거는 방사능 검사를 통과해서 몸에 안전하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1566-5476 주소창에 폭스마켓.co.kr로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파주신문 광고인데요. 이 광고는 김성환 조합원님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파주시로부터 탄압받는 독립언론 파주신문을 지키기 위한 시민대축제가 오는 8월 25일 일요일이네요.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금능역 건너편 우평빌딩 8층 하바나 호프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에는 발대식에 가고 일요일에는 여기 호프집 가면 되겠네요. 권력의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려는 세력에 대한 경고와 함께 탄압받고 있는 파주신문 살리기에 양심 있는 시민들이 뭉쳤습니다. 티켓 판매 및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017-702-3161로 연락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017-702-3161 연락 주시면 됩니다. 파주의 독립언론 파주신문을 지킵시다. 하바나 호프에서 술 한잔 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참 쉽죠? 자, 두 번째 칼럼은 한겨레 정영무 논설위원회 그 이틀부터 뽑아라는 칼럼입니다. 읽어봅시다. 한국방송의 신년기획 혁신으로 이룬 복지 스웨덴 편을 다시 찾아봤다. 책으로만 봐온 스웨덴의 복지를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해준 수작이다. 연초만 해도 스웨덴이 그리 멀어 보이지 않았던 게 새삼스럽다. 자동차 공장의 젊은 노동자는 월급 500만 원의 30%를 세금으로 떼고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주거비가 거의 들지 않고 의료, 교육비는 없다. 그리스, 튀니지, 말레이시아, 타이. 노동자 부부가 1년에 주어지는 5주간의 유급 휴가를 이용해 다녀온 곳들이다. 다른 자동차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재취업 과정을 밟고 있는데 실직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다. 10개월간 다달이 170만 원씩 나오는 실직 수당에 더해 새 아이의 아동 수당 6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다. 그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한다. 네, 스웨덴 얘기입니다. 혁신으로 이룬 복지 스웨덴.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읽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한국방송의 기획이니까 아마 다운로드 받아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은 이런 겁니다. 세금을 많이 떼는 대신에 그 세금으로 복지를 실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떼이는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결국은 복지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 자동차 공장 젊은 노동자 월급 500만 원 받아서 세금 30% 냅니다. 150만 원 세금을 내고 실제 가처분 소득은 350만 원이 되는 거죠. 대신에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국가에서 전폭적인 보조 혹은 지원을 통해서 그게 바로 복지죠. 그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500만 원 내면요. 500만 원 벌면은 한 10% 정도 뭐 각종 공제 빼고 실질 실효세율이 한 6% 정도 된다고 치면은 세금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가처분 소득이 높아본들 뭐 합니까? 살인적인 주거비. 집 하나 살려면 10억이 넘어요. 10억이. 500만 원 받는 정도라면 최소한 3인 가족 이상입니다. 20평형 혹은 30평형의 집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 학교 보내야 돼요. 교육비, 과외비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리고 의료비도요.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그런 데 비하면은 의료보험 잘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죽을 병 걸리면은 의료 혜택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솔직히 감기 걸리고 가벼운 병은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요. 의료보험 안 해도 돼요. 정말 자기 몸에 데미지가 크게 가는 중병에 걸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의료비가 많이 드는 그런 것들을 의료보험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은 가진 자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 안 해. 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읽어봅시다. 스웨덴 기업들은 법인세 외에 31%의 고용주세를 따로 낸다. 이 돈과 세율이 30에서 50%에 이르는 소득세가 주요 복지 재원이다.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우리의 상식이다. 하지만 스웨덴 기업들은 진정한 경쟁력이란 임금 수준이나 세금이 아니라 생산성에 달린 문제라고 본다.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끊임없이 이뤄낸다면 비용이 더 들어도 미래가 있다고 한다. 네. 야, 정말 놀랐잖아요. 스웨덴 기업들은 법인세 이외에도 31%나 되는 고용주세를 더 낸다고 합니다. 이 돈, 그리고 세율이 30%에서 50%에 이르는 소득세가 주요한 복지 재원이 됐죠. 이 얘기는 맞습니다. 사실 생산성이 중요한 거지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일할 맛이 나고 살 맛이 난다면은 생산성은 훨씬 올라가는 것이고 생산성이 2배로 늘어나면요. 세금 더 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스웨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세금 천국입니다. 2010년 소득세로 거둔 돈은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국내 총생산의 12.8%에 이르는 데 반해서 한국은 3.6%로 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평균 소득인 월급 350만 원을 받는 한국의 3인 가구 가정의 경우 실제로 내는 소득세는 연봉 4,200만 원에 2.7%인 113만 원. 더 작네요. 월급 350만 원이면 연봉 4,2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세금 113만 원을 내기 때문에 실제 2.7%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네. 법인세 또한 지속적인 세율 인하와 공제 혜택으로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아니,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16%밖에 안 된다니까 22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효세율이 16%밖에 안 됩니다. 스웨덴 기업들 보면 뒤로 자빠질 거예요. 자기들은 법인세도 굉장히 높아요. 스웨덴은. 거기다가 무려 31%나 되는 고용주세까지 내는데 삼성전자처럼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의 실효세율이 16%라면 뒤로 안 자빠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고용주로부터 직접 시장 임금을 받고 국가를 통해 제도적으로 사회 임금을 얻는다. 스웨덴 노동자들이 고용과 생계 불안이 훨씬 덜한 것은 사회 임금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낸 금액만큼 받는 시장 임금과 달리 사회 임금은 부등가 교환에 뿌리를 둔다. 건강보험처럼 소득 능력에 따라 내고 복지 필요에 따라 받는다. 2010년 한국의 평균 가구에서 가계 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은 한국의 2배이고 스웨덴은 3배가 넘어 시장임금과 거의 맞먹는다고 한다. 사회임금은 물론 세금에서 나온다.
시장 임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 임금을 늘리는 게 한국의 과제다. 네, 이게 뭐 좀 어려워 들리지만은 결국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그것이 우리나라보다는 스웨덴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평등성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부자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나눠줌으로써 결국은 불평등한 사회 현실을 국가가 나서서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평등을 느낄 때 가장 불행함을 느낍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왜 쟤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쟤는 더 대우를 잘해주고 나는 대우를 잘해주지 않느냐. 이게 사람들을 가장 좌절을 시키고 화를 나게 만드는 겁니다. 부자들이면은 내가 내는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부자들, 대기업들은 천국인 나라죠. 모두가 세금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며 이것 없이 스웨덴의 시스템은 유지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주한 스웨덴 대사의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에서는 98.5% 이상 세금이 거치고 한국에서는 70% 정도가 거친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세금 대상의 거의 전부가 스웨덴에서는 세금을 내고 있고 한국에서는 한 30%가 도망가서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부자도 세금을 덜 내지만 중산층과 그 이하 계층도 세금을 덜 내고 있습니다. 그 위털부터 뽑아도 좋습니다. 나도 낼 테니 당신도 내시오 라고 정의문 논설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 중산층 혹은 중산층 이하의 서민계층들도 세금 낼 테니까 부자들도 세금 내라 이거야. 대기업들도 세금 내라 이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국제표준 대기업 선진국 수준에 맞춰서 세금을 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보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더라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까 정영문 논술위원이 밝혔듯이 연봉 4,500만 원 봉급생활자의 연평균 세금 부담은 112만 원, 2.6%에 불과합니다. 5% 내도 좋아요. 그러나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걷어서 대기업들에게 더 세금을 걷는다면 우리는 최소한 억울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노래 하나 듣고 노래 하나 들을 시간이 없네. 우리 김희지 아나운서가 노래를 3개나 준비했는데 하나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대기업들 돈 내라, 세금 내라 이런 얘기인데 참 세금 안 냅니다. 뿐만 아니고 그야말로 재벌 오너들의 뭔가 권리를 침해하는 듯한, 그러나 사실 그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황제 경영이 과연 보호받아야 될 경영권이냐? 한겨레신문 사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도를 넘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권 위협, 투자 저해 등을 이유로 개정안의 핵심 조항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입법 예고됐다. 재계의 반대는 뚜렷한 명분이 없으며 이유 또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어서 근거가 취약하다. 경제 민주화의 핵심 축인 상법 개정안이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재계가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 규정이다.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지금은 일단 모든 이사를 선출한 뒤 이들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다 보니 처음부터 대주주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웠다.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회 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네, 감사위원을 따로 선임하면 외국계 펀드가 이사회를 장악해서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도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감사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 중에서 지분구조가 취약하거나 시가총액이 낮아서 적대적 인수합병의 목표가 될 만한 회사는 없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2조 원 이상 상장사로 한정한 것도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펀드는 경영권을 노리는 펀드가 아니고요. 배당 이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뮤추얼 펀드가 대부분입니다.
재개가 반대하는 집중투표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이사 선임 때 소액 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자신을 대변할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한 상장사가 8% 정도에 불과해 일정 규모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그런 뜻이죠. 이 같은 주주의 경영 참여 시도조차 경영권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자기 방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총수의 통제 밖에 있는 독립적인 인사가 단 한 명이라도 이사에 들어와서는 안 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고수하겠다는 그런 속셈이죠. 이거 보면은 사학재단,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을 들었던 사학법 개정안 반대했던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때 사학법에도 개정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외부 인사가 이사에 들어가는 것을 그걸 갖다 막기 위해서 그렇게 촛불까지 들었던 겁니다. 지금 재계에서 감사위원이나 혹은 집중투표제에 의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사가 선임들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는 것도 결국 그런 거예요. 사학재벌 이사장의 전횡이나 경영 총수 황제의 전횡을 막기 위한 어떤 수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른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최소한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저녁 7시 청계광장 촛불 듭시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